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중국으로 가볼 텐데 중국이요. 반도체 펀드를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마합니다. 34조 원. 현재 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굵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당연히 나올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산업에서도 어떤 타격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의 반도체 사랑, 반도체 도전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중국 입장 쪽으로 봤을 때 너무 반도체에 들어가는 수입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를 통해서 뭔가 어느 정도 당면한 과제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전략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중국의 반도체 굵기 관련돼서 국가 주도하에 이번에 총 2,042억 위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조, 거의 34조 원 가까운 돈을 반도체 쪽에 조성하겠다라는 쪽에 쏟아붓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2014년도에 가장 먼저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규모보다 한 90억 달러가 증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때 2014년도부터 주도를 했던 부분들 쪽에서 그동안 성과가 좀 미흡했다라는 분석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돈을 더 쏟아부어야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어제 나왔던 보도로 보게 되면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비메모리까지 진출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위협은 커지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의 이번에 반도체 펀드와 관련된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1단계 자금보다 2단계 자금이 훨씬 커졌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이 주요 주주입니다. 특히 중국 재무부가 36%, 중국 개발은행이 22%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주도를 한다라는 관점들이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과 같은 어떤 기술 격차를 좁혀야겠다라는 의도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증하는 반도체에 대한 수입 규모에 대한 대응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첨단 산업 쪽에서 무역 수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를 좀 맞춰보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4년도부터 어떤 중국의 반도체 펀드 관련돼서 수십 개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 그 칭화 유니그룹이라고 잘 알려졌었죠. 한참 떠들썩했었죠. 이쪽에서 2013년도 이후부터 M&A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샌디스크를 우회해서 M&A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제동이 한번 걸렸던 적이 있었죠. 그만큼 미국도 관심이 높다라는 쪽으로 견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올해 64단의 3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겠다. 내년에 128단을 도전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특히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은 이 중국 제조 2025 로드맵에 대한 기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반도체 1조 위안, 약 한 170조 원과 함께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라는 어떤 목표 쪽에서 계속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반도체 수입 규모의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 중국도 어떤 첨단 산업, 특히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들이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입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들이 당연히 자급을 해야 이에 따른 어떤 무역 수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반도체 자급률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15.5%대에서 내년에는 40%대 그리고 2025년대는 7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인데 근데 1년 만에 한 40%대까지 가능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미국의 견제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쪽의 자금이 아무래도 국가 자본주의다. 앞서 말씀드려서 보셨던 것처럼 국가 쪽에서 주요 주주가 국가에 대한 어떤 정부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미국 기업과의 불공정을 초래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국유 기업 쪽에서 푸젠 진화가 올해 25나노미터급의 D램을 양산 시도를 했었을 때 특히 작년에 미국은 오히려 이를 좀 제한을 뒀었죠.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식재산권의 침해다라고 관점 쪽에서 미국과의 거래 제한까지 두는 강수가 나가는 만큼 미국이 그냥 그대로 두고 볼 리는 없겠다는 쪽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중국은 핵심 반도체 기술 관련된 쪽에서 인텔이나 삼성, 대만, TSMC와 경쟁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앞서 그렇군요. 보신 것처럼 1년 만에 자금률을 끌어올릴 정도로 그렇게 반도체 쪽이 만만치는 않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는 이제 반도체를 하려면 제조 장비 쪽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미국이나 네덜란드, 일본 같은 쪽에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쪽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국가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도의 제재가 나온다. 당연히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실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수입 의존도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중국이 앞서 보신 것처럼 3천억 달러가 넘게 반도체 수입을 이끌었는데 반대로 원유는 수입액이 2,400억 달러입니다. 그만큼 어떤 원유보다도 수입액이 더 많은 부분들 쪽에서 빠르게 산업 전환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따라서 여러 가지 위협 요인은 상당히 큽니다만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중국이 크면서 이어지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공급 과잉 얘기는 아직은 좀 약간 설레발의 네, 느낌이 네, 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 쪽에서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독립도 해야 되고 글로벌 테크놀로지의 리더, 우리 강자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중도 알겠습니다만 과제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또 불씨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군자금 쪽으로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보시고요. 중국 반도체 굵기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현실이 있으니까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쪽으로 가볼 텐데 감세에 대한 카드입니다. 이제 이거는 오늘의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부터 나왔던 그렇죠.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안 나오다 보고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노리다 보니까 네. 계속 이런 카드가 제시가 되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예. 감세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건 중산층이죠. 그만큼 세금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왠지 공돈이 생긴다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네, 네. 소비나 여러 가지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약간 바뀔 수 있겠다. 네, 이런 경기 차원이겠죠. 부양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최근에 미국의 소비 관련된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소비 지표까지 여파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특히 소비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꺾이면서 소비는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다시 가파르게 하락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높은 상황들이죠. 게다가 이번에 10월 달에 오늘이었죠.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게 되면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다가 아니다라는 쪽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표심 잡기가 골몰하게 이어지는 상황들인데 네.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은 공화당 쪽에서 이어졌던 이제 러스트벨트, 판벨트 모두 다 중산층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와 반면에 민주당의 워렌 후보에서는 내게는 계획이 있다. 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뭔가 트럼프를 바짝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무역 협상 후에 반전 카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의 2차 감세 정책을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급여세 인하, 두 번째가 자본소득세 감면인데요. 이 자본소득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극구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유층의 감세 성격이다라는 쪽에서 반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여세 인하 쪽은 민주당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흐름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과거에 미국의 급여세를 인하했던 적이 지금까지 1937년 이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 12년도 오바마 정부 때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1인당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보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좀 약간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떤 효과는 있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레저나 콘텐츠, 자동차 그리고 가구, 여객, 운수, 외식, 숙박 이런 쪽으로 약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쪽에
아무래도 자기의 여러 가지 생활적인 변화 쪽에서 좀 더 돈을 썼다라는 쪽의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중산층의 소비 품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쪽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급여세 인하 가능성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국내 산업별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관련돼서 자동차라든가 또 이제 컨텐츠 IT 기기, 또 IT 기기가 연결되면 반도체 쪽이겠죠. 이런 쪽과 같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쪽은 일단 염두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동차, 콘텐츠, IT 기기, 반도체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낙수 효과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세 카드권의 미국 정책 동향까지 저희가 오늘 살펴드렸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